법적으로 저작권이 있어요. 뭐 당연히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남에서 베낀 게 아니고 독창적인 창작물이고, 저는 이 안무 댄스 부분도 K문화, 그게 한류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면 좋겠고, 국가의 한 문화의 축으로, 한 축으로 좀 이렇게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잠깐만. 도착하셨어요. 리트리버를 아주 좋아해요. 얘들은 순한데 또 비숑 이런 놈들은 또 샘이 많고 이래가지고 단독 출제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꼭 리트리버를 좀 은퇴한 안내견을 제가 분양받아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반려견 그리고 또 이런 안내견을 존중하고 함께 도와준다는 것은 자라나는 그 어린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경안 규모 발표하자마자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 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아마 14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고 있는 재원의 전체 규모는 45조에서 50조 정도 될 것이다. 정부 안에 플러스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32조에서 35조 정도 될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해드렸고, 이 발언 직후에 추경호 수석 부대표가 액수에 착오가 있다면서 35조 정도가 우리 입장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여야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의 최전선에 있고 민심을 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결국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야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후보가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회동을 해서 지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럼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해결 방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이제 14조 원 정도의 추경안을 지금 발표를 했지만, 야당에서 이거 부족하다, 35조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후보님도 말씀했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 하나의 어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35조를 얘기하면은 실제 정치권에서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표명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되는 건데, 기재부라든가 정부의 문제로 이걸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뭐냐면 지출에 대한 배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조정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을 경우에는 자칫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회동을 제안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정의당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이 그렇게 화답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위중한 상황에 14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신용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제대로 된 예산 투입, 그러니까 35조 원 정도는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35조 원을 사실 한다는 것은 뭐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4차례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했고 총 67조 원을 했고요. 그중에 6월 달에는 35조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서 한 50조 원 정도를 했는데 7월 달에는 그때도 한 35조 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양도세로 인한 그 추가 세수가 한 34조 원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추가 세수까지 하면 총 60조 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을 세출 개선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또 기재부에 탓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만나서 조속하게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논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35조를 마련하자라는 게 지금 야당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주체는 현 정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새로 출범하는 5월 9일에 출범하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얘기한 것을 정부에서 지금 많이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같은데 진정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방금 제가 수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 35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한 이후에 그럼 현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차기 5월 9일 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집행은 차기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 차기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원 마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했다고 하면 세출 구조 조정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그 추후에 재원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됐든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만나서 35조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그러면은 왜 차기 정부로 굳이 넘겨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한 400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8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를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등등 해갖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늘렸는데 이제 와서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고 한다는 거는 글쎄 주기 싫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 지금 배 의원님이 좀 그 팩트에 대한 것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출 구조 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야당에서 제안한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세출 구조 조정을 했을 경우에 35조 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단 겁니다. 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제안한 그 전제 조건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죠. 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그 국채를 막 찍어내서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지금 불효불급한 것은 좀 이렇게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좀 걸러갖고 국민들에게 지지하는 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좀 덜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냐,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냐. 그거는 지금 뭐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야가 35조 원 규모에 대한 것을 일단 합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재원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규모가 35조 원.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자. 당장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예. 일단 야당에서는 1,000만 원 지원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재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정리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지난번에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는 SOC 예산을 줄이고 이 사람들한테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MB나 박근혜 정부보다 SOC 예산이 훨씬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지금 어려워갖고 허덕이는 분들한테 적시에 빠르게 예산을 지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윤 후보가 이걸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는 뭐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조건은 아니고요.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야 좀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현장 행보 중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볼까요? 북한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서 연달아서 연초되자마자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대미 유화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어요. 배경을 보면 이게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회 배수로 꼽히는 이런 해들이죠. 그 김일성 탄생 100돌, 김정일 탄생 80돌 뭐 이런 연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전망들도 많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되게 강조해 왔잖아요. 네네. 역점 사업이었고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근데 문제? 우리나라가 처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의 파트너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할 건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보통 이런 시위는 두 가지 용도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부 결속용이고 대외적으로는 시위용, 그러니까 대외 선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북한의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든가 아니면 이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시위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이 지금 이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또 반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올해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답보 상태란 말이죠. 그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 남북 관계가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선을 통해서 남북 화해 모드를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추진력만 담보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 실질적인 남북의 관계가 돌파구를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네. 절박한 대화 신호일 수도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라는 예, 예. 해석이세요. 근데 반면에 야당에서는 줄곧 제재와 압박 강조해왔고 네. 후보는 선제 타격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진짜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국민들이 뽑는 게 남북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신기루였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원점으로 다 되돌린 겁니다. 북핵도 그렇고 이제 대륙간 탄도탄도 이제 재개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CVID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억지, 이게 가장 그건데, 지금 뭐 풍계리도 이제 폭파한다고 그래 놓고서 입구만 폭발했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되돌려 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 타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마하 10에 1000km를 날아가는 만약에 탄도탄이 사실 우리나라 전역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발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 타격, 그리고 방어, 그리고 대량 말하자면은 보복, 이런 거는 삼축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방위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얘기고요. 평화를 위해서 굳건한 안보를 지키고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정부가 그런 책임을 너무 방기하고 평화 무드에만 이렇게 집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북한의 그 전체 GNP가 우리나라 국방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가 한 55조 되는데 북한의 GNP가 55조 정도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의 그런 경제 격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군사비 지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방비 그 추세를 보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근데 남북 관계에서 정책은 이제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압박 정책이고 하나는 대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박 정책을 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선제 공격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이재명 후보와 미국의 그 투자가죠. 짐 로저스와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시민이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됐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의 그 긴장 상황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저평가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이나마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라는 어떤 징후가 보였을 때 징후만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대외 신인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압박 정책이라든가 선제 공격은 말로는 상당히 쉬워요. 얘기하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선전할 수도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건데 북한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으로서의 어떤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화 화해 무드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 그 다음에 만약에 저렇게 이제 북한이 이제 시위에 대한 게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어떤 방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원하고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 북미 회담을 2번 하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3자가 북미 남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존하는 위기를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Don't Look Up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6개월 후에 분명히 그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랑 부닥쳐갖고 지구가 파멸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게 우리 지구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제가 됐습니까? 한 말씀 했다가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남북 관계 어떤 교착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일괄 타결로 할 것이냐, 단계적 타결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자체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매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협상에 있어서의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이었고 평화 화해 모드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남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실질적인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착 상태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이고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이것을 더 평화 무대로 더 나아가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의 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실제로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만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실제로는 네. 대화를 하면서도 뭔가 뒤에서는 준비도 하고 네. 비슷해집니다. 네. 대선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오늘 전국 승려대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 정식 명칭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3,000배를 해서라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면에서는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기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 있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과 불교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오신 불교계와 스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미력 하나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네, 정청래 의원도 오늘 저 전국 승려대회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계사 앞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당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청래 의원 탈당 이런 좀 선당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까? 탈당과 뭐 선당우사 그 이전에 이제 가장 큰 뭐 정청래 의원이 지금 앞서 기자회견 정론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사죄한다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조계사에서 저희가 많은 의원들이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저도 그 가서 108배를 했고요. 또 그 뒤에 맨 뒤에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서서 고개 푹 숙이고요. 정말 그 사과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좀 저도 간절히 원하고 그만큼 또 불교계의 입장을 저희가 또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정치적인 어떤 뭐 탈당의 문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적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대당이긴 하지만. 글쎄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이 불교계에서 정청래 의원의 사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서 뭐 통행세 문제 정도만 갖고 그러는 거지는 않고요.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뿌리 깊은 조금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하여튼 그 종교 화합이라든지 국민 통합에 그래도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탈당 얘기를 이제 앵커가 물어서 제가 답을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포용과 화해, 관용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전국에 있는 사찰 다 돌아다니면서 승려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얘기하고 또 사죄하고 사과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조계사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과 화해, 관용의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탈당 문제는 종교에 있어서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탈당의 문제로 가면 정치적인 문제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 아닌 또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저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네. 예.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도 올리고 해서 네. 이해관이 찾아와서 탈당을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불교계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불만을 꽤 여러 차례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번 승려대회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계에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풀어가는 것은 또 정치적 역할인 거고요. 또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신뢰관계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이고 저는 좀 더 원만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불교계의 어떤 큰 흐름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부처님의 마음도 이제 정치계에서 있어야만 이 갈등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대화하다 보면 풀리겠죠.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후보들 중에 2, 3위였죠. 홍준표, 유승민 의원 선거운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원팀 과제 여전하죠. 근데 이번엔 공천 문제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이제 최재형 전 원장님을 정부의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저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뭐 어디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로 출마권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홍 대표가 뭐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이후에 대표님 만나러 가실 건가요? 지금 이후에? 지금 이후 아니더라도 아직은 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상황이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저희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올려주실까요? 그 홍준표 전 대표와 윤 후보가 만나서 이제 드디어 원팀이 되나 보다. 저녁에 이제 비공개로 만나서. 근데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공천 문제가 튀어나와서 홍준표 전 대표는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가증스럽다. 모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글쎄 이제 선거라는 게 지지를 획득하고 외연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선거 캠프라는 게 시작할 때 딱 갖춰져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선거 끝날 때까지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2시간 반 동안 아주 화기애애한 저녁을 드셨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좀 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좀 오해가 있어서 좀 섭섭하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 지도부가 조금 시끄러워서 국민들한테 죄송했는데 조만간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은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요. 이제 두 분이 만났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들 다 나눴죠. 근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나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얘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고수와 하수를 나눌 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는 건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난 이유가 뭐예요? 서로 타협을 하고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충분한 얘기를 했을 거고 윤석열 후보도 받아들였을 건데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 날 이 공개를 했다. 그러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거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나올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윤석열 후보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정적 거래를 하고 정적 계산으로만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비춰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졌고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판단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정치적 학습이 덜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1, 2위 또 3위 후보 간에 이제 앙금을 풀고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주당도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측도 지금 사실 봉합하는 제스처는 했지만은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는 화면이나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다만 저희가 이제 부각돼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저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제대로 도와주려면은 이명박 후보한테 진 박근혜 후보가 사실 전국을 뛰면서 지지 연설을 하고 그 정도가 돼야지 정말 지지하고 원팀이 됐다고 그러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뭐 상대방 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평가하는 거는 아니, 조금 그거는 좀 어렵지 뭐 않을까 저희 좀 당도 생각을 뭐 합니다. 얘기하고 좀 네, 배준영이 네. 얘기하지만 네, 네. 후보가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경선을 같이 했던 타 후보에 대해서 자세가 어떤 자세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다 추후의 모습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님은 이낙연 후보에게 충분한 예의와 그리고 기다리고 또 대우해주고 또 같이 함께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당에 있어서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맞춰가는 모습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번에 만났을 때 그 회동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위에서 홍준표 후보를 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십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학습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어떤 자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대담하면 항상 네. 최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네. 요건 좀 짧게 네. 코멘트를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죠. 전화통화 녹취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안철수 후보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잔치집이니까 50%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나는 그다음에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런 그 불필요한 얘기를 갖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갖다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존 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네, 안철수 후보는 다 빼버리자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 녹취가 공개된 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됩니까? 네, 저도 다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흙탕을 만든 건 민주당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제1야당의 후보 부인의 그 사적인 그거를 녹취를 틀어줘 갖고 한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 형님 뭐 욕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털고 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진검승부를 토론을 통해서 하시고 변죽은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변죽은 그만 올렸으면. 네. 큰 이제 정치 대선에서 이제 큰 방향은 두 가지죠. 이제 자기 후보의 장점을 알리는 파지티브 전략이 있는 거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대선에 한 40일 남은 시점에서는 후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더 그려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배준영,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20대 대선 정강정책 연설 관계로 일찍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